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어느덧 2019년도 절반이 훌쩍 지났는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우리에게 공감과 또 소통의 메시지를 던져준 리더들의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봤습니다. 때로는 진일보한 도전 정신과 해안으로, 또 때로는 사람을 위하는 진정성으로 리더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어떤 울림이 담겨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약속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성공 사다리가 되고 또 첨단 산업으로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쟁력 제고까지 변화와 성장의 길목에 리더가 있습니다. 확실히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조달청에게도 혁신이라는 단어는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은데 그 혁신 조달이란 개념이 나온 그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개발한 R&D 혁신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새로운 조달 시스템을 만들어줘야겠다. 또 벤처기업이 만든 상용화전의 어떤 시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제품도 정부가 퍼스트 구매자로서 구매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거를 기존 조달 시장처럼 이렇게 경쟁을 붙여서 하게 되면 기존 시장에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일종의 혁신 제품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해가지고 빨리 또 이렇게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서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4차 산업을 주도할 혁신 제품을 정부가 이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구매를 해주게 되면 어떤 창업 벤처 기업 또 기술 혁신 기업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 조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달청에 대한 운영 계획, 또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조달청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역할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걸 잘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조달 사업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새롭게 저희 조달청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사명과 또 역할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조달청의 어떤 전략적인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저희들이 이제 지난 7월 초에 혁신을 지향하는 공공조달 정책이라는 그런 중요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까 설명드린 벤처나라 또 정부 R&D와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 또 혁신 시제품 구매 사업, 또 혁신 조달 플랫폼 이러한 어떤 혁신 조달 체계를 다지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과 드론 산업도 빼놓을 수 없는데 대전을 드론 산업의 메카로 만드시겠다고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드론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가장 핫한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그 드론 완성 업체가 10개 정도 되고 부품 업체가 10개 정도 되는 그야말로 대전이 드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드론 공원을 국토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에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곧 9월이 되면 시범 구간이 지나고 전국에 있는 어떤 분들도 상업용이다 아니면 연구용으로 하실 때 저희 대전에 있는 드론 공원에 오시면 누구나 손쉽게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또 상용화 그 테스트 베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드론 대회를 할 겁니다. 드론의 기술, 드론의 최신 동향 같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9월 달에. 그리고 내년에는 국제 대회를 해서 드론 월드컵을 대전에서 마련하고 또
장차에는 국토부와 협의하에 네. 항상 대전에 오면 그 드론 경기를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도 갑천 위에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드론 하면 대전으로 오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 테크노파크의 목표라고 해도 좋고요. 앞으로 이제 향후 운영 방안과 각오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테크노파크는 대전의 혁신, 산업의 혁신과 또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변화의 주체자라고 해서 체인지 메이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거는 기업도 변해야 되고 기관도 변화해야 되고 지방 정부도 바뀌어야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혁신은 바로 이 지역 경제, 지역 기업에서 시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변화의 주도자는 바로 저희다. 그리고 같이 한다. 같이 할 때 글로벌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는 저희가 혁신에 제일 앞장서서 나가는 혁신의 주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초기에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말부터 심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심사 체계 개편은 사실은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긴 한데 어떻게 방안이 준비됐고 올해 그다음에 계속 어떻게 변화될까요? 네. 이 심사 체계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네. 잘 되고 있는 곳은 그냥 그대로 하면서 고비용을 쓰면서 비용을 많이 쓰면서도 진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데는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네. 그 부분을 이제 의료계와 같이 고쳐가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분석 심사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의료계와 또 정부와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우리 원 자체에서도 40년에 거친 걸 바꾸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국민과 그다음에 의료계와 정부가 또 나름대로 다 이걸 받쳐줘야지 같이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료계를 설득하고 또 정부와 같이 나가며 국민에게 이제 알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올해는 적어도 시범 사업 정도는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면서 15억 건 데이터를 네.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 정도 데이터면은 분명히 큰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맨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에 지금 임하시나요? 예, 우리 원이 한 해 15억 데이터가 쌓이니까 그게 몇십 년 쌓였으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진료에 관계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질도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이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부분에 써야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것이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보건의료 쪽에 이제 좀 더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더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의학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임상 연구라든가 또는 ICT 기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고 네. 많이들 들어와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우리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든가 네. 또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또 일본의 무역 제재 등 굵직한 경제 이슈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다라는 점인데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과 또 한국 법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로벌 기업 리더들에게는 공통적인 사명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성을 높이 사고 창의적인 인재와 타인의 성장에 주목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과 어떤 콜라보를 네. 했을 때 네. 국내 기업들의 특징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바라는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또 어떻게 네.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의 리더들이 보는 한국이 굉장히 매력도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거는 한국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그다음에 서비스를 조기 적용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 사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인구나 어떤 전체적인 면적 면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예. 실제적으로 혁신의 능력, 실제로 그 혁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세계 최초 최고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 자원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네. 또 소비자가 워낙 똑똑하고 깐깐해서 네. 이렇게 평가하고 테스트하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것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G 면에서 굉장히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런 사용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은 처음으로 뭔가를 시도했다라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글로벌화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느 나라보다 빨리 가는 그러한 어떤 테스트베드의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텔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혁신을 만들어가고 기술을 선도해가는 그런 기업들과의 협업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텔 코리아의 비전과 또 앞으로의 성장 목표 마무리를 해주시죠. 네. 인텔 코리아의 비전, 목표는 인텔의 미래의 성장 전략과 그다음에 어떤 기술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한국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결합을 시켜서 혁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인텔에도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결국 기술의 가치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아까 4차 산업혁명, 5G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 또한 인텔 코리아도 하나의 글로벌 IT 기업으로서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 인공지능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적인 성공이란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어떤 그런 교육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 그 부분에서도 인텔 코리아가 작은아마 역할을 하고자 하고요. 그런 부분에 지속적인 노력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리더십과 또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다소 시스템 코리아 대표로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리더십이 있을 테고 또 사회적 위치에서 갖고 있는 임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구상과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선 다소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온 이상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저희의 역할입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혁신적인 역량을 갖춰서 전 세계에 나가서 어느 기업들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고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예. 새로운 방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의 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마트 시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어떤 3D를 통한 스마트 시티의 예를 들어서 뭐 건립이랄지 아니면 다소 시스템의 역할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소 시스템이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일단 시민의 행복입니다. 시민의 행복이라는 거는 시민들이 본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3D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3D는 하나의 매개체입니다. 3D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3D 시티를 만들어서 고객들이라는 건 결국은
시민들이겠죠.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에 이러이런 방식으로 도시가 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고객들의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그 소리들을 모아서 도시가 점점점 진화되는 모양입니다. 예. 한 번 만들어서 끝나는 도시가 아니라요. 도시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 더 나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특성상 또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를 외국계 기업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또 국내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어떤 역할을 또 해나가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의 비전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코스트럭처라는 저희들 이제 기술 플랫폼이죠. 이코스트럭처를 통해서 기반으로 혁신을 이루어내고 그 혁신을 통해서 에너지 관리와 산업 자동화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매출의 75%가 파트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 200여 개의 파트너를 통해서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지난 100년 동안 했던 그런 기업의 DNA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변하지 않을 DNA이기도 합니다. 결국 고객과 함께 이코시스템을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부가가치를 공유하고 또 기술을 이전하고 기술을 이전받고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향해 나가는 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뿐만 아니라 복지가 좋은 회사로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소위 이야기하는 꿈의 직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관련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어떤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방침을 지속하게 된 이유나 계기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에너지 효율화 기술을 통해서 저희 이 기술이 고객들한테 전달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지속 성장 가능한 지구를 만든다는 그런 것에서 큰 의미를 첫 번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더 많은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서 안정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환경이 그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또 많이 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한 권한을 많이 드리는 것이 또 세 번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조직과 개성, 존중의 조화라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빠르게 발맞춘 유연한 근로제도를 먼저 자랑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리더들은 아마 사각지대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효율과 또 소비자 복지, 여기에 사이버 범죄로부터의 안전까지 주관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의 삶과 밀접한 곳에서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늘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실무형 리더로서 능동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 역임하셨고요. 네. 또 과거에 공단 팀장도 역임하셨다고 해요. 네. 말 그대로 그 에너지 분야 최고의 전문성 그리고 또 실무형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취임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의 소회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공단은 사실 제 첫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학계로 가 있다가 이번에 오게 됐는데요. 네. 일단은 15년의 공백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역시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관장으로 오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고민 많이 하시겠죠. 예.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네. 직원들이 창의적이고 좀 혁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즐겁게 일해보자. 네. 일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네네네. 공단이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즐겁게 일하기 위해서는 역시 자그마한 거라도 불필요한 레드테이프는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확대 간부 회의라든가 주간 보고를 이제 과감히 없애버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에너지 수요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또 효율 향상을 말씀하셨는데요. 수요를 관리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에너지의 그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의미 어떤 뜻인가요? 일단 에너지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필요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돌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가 이제 담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시 에너지를 쓰고 있죠. 저희가. 게다가 네. 전력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네. 전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1초 단위로 수급과 공급이 항상 일치돼야 됩니다. 이것이 어긋나서 잘못되면 이제 대정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문제인데 네. 효율화 사업도 못지않은 중요한 대책하는 옵션이라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전력 쪽에서 이제 기저 발전이라 부르는데 네네. 기저 발전이 원자력 혹은 석탄인데 사실 우리가 인지 못했지만 중요한 또 하나의 기저 발전이 사실 효율화입니다. 효율화요. 전력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동일한 기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거는 전력 공급 쪽의 한계의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현재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미세먼지와 같은 부분에서도 그렇고 네네. 다양한 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탈원전 탈석탄 논쟁에서도 그렇고 네. 그 모든 부분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네. 또 기술 혁신적인 측면이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죠.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조금 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또 지난 1년간의 소회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서요. 네. 소비자원에 제가 경영하는 기본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소비자 중심 그리고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예. 이제 소비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그 소비자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업의 의사 결정 그 중심에 소비자를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원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촘촘히 해서 혜택에서 제외되는 혹은 소외되는 소비자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소회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소비자원에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또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책도 쓰고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해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장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네. 막상 그 부임을 하고 나니까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전문성도 굉장히 요하는 그런 일들이고 또 국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그 힘이 굉장히 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계속 강하게 어깨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중소기업의 소비자 안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하나 예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으로 들어온 위해 정보를 분석을 해서 관련된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제품의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 즉시 중소기업에 제공을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추석 특집으로 인사드린 2019년의 울림 리더의 목소리. 오늘 소개해드린 리더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소리는 다르지만 소신을 갖고 미래를 혁신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점은 닮은 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불어 시청자 여러분의 보다 나은 내일을 응원하겠습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